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 10,000명이 훌쩍 넘는 지원 병력을 보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미의 위성 사진과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동영상과 자료들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날려보냈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의 잔해를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합참은 대꾸할 가치도 없는 남남 갈등 조작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탐정업이 합법화된 지 4년째지만 본래의 취지를 잃고 불륜이나 외도를 뒤쫓는 불법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방치된 탐정업계의 현실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성국 아시아투데이 주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군이 러시아군 캠프에서 보급품을 받는 동영상을 우크라이나군 측이 18일 SNS X, 과거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북한군 추정입니다. 확정은 할 수 없어요. 녹색 군복의 동양인 남성들이 지금 미군으로 말하면 더플백이라 그러죠. 그걸 들고 지금 차례를 지어서 가서 보급품을 받는데 물론 오디오도 있습니다. 네. 네, 이 동영상에서 녹색 군복을 입은 동양인들 보신 대로 이렇게 줄지어 가면서 북한 말투를 쓰는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여러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게 결정적 증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지금 저 장소는 러시아 세르게프스키 훈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훈련장에 북한 군인으로 추정되는 장정들이 줄지어서 보급품을 받는 수령하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러시아 훈련장이니까 아마 말이 잘 안 통할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군 그 병사들을 끌고 간 그 지휘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지시하지 않으면은 막 질서가 잘 안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말로 할 수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온 말들이 뭐 넘어가지 말거라, 아마 선 그어놓고 뭐 넘어가지 말거라 뭐 이런 얘기라든지 나오라 야 뭐. 그 야가 이제 북한 말이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직접 음성을 들으면 이제 우리가 북한 어투는 그 억양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있죠. 예. 나오라 야 뭐 이런 결정적인 게 이 뻐러지 같은 놈들 하는 말도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버러지를 뻐러지라고 그런 모양인데 우리가 버러지 같은이라고 가끔 뭐 비속어로 쓰지만 네.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안 쓰는 말이거든요. 특히나 군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독특한 그 북한 군 내에 이제 그 용어들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서 이런 걸 보면 북한 군 그 병사들이 뭔가 러시아 훈련소에서 장비를 보급받고 있는 것은 확실한 팩트다. 네.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친러시아 텔레그램인 파라팍스에는 참전 중인 북한군의 영상이다라면서 2건이 있었는데 네. 줄지어 뛰어가는데 거기서도 뭐 같이 가 하는 말이 들렸다는 걸로 봐서는 네. 그리고 그 찍은 사람도 저거 북한 군인들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아직 그 실전에 투입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전에 투입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 군 장비가 다 다르고 그다음에 용어가 다르고 그리고 서로 만약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아군 간 접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 네. 특히나 아무리 뭐 이 최첨단 장비들이 개발이 돼서 밤에도 피하 식별이 간단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역시 그 여러 전쟁사에서 보면 5인 사격. 예. 이 적과 싸우다가 이 사상자가 나는 경우 못지않게 5인 사격으로 인해서 우리 편끼리 싸우다가 특히 야간 전투.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최소한은 그 숙달시켜서 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훈련이 불가피해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파병됐다면 12,000명 정도로 추정되지 않습니까? 이 군인들을 한꺼번에 연명장에 모아놓고 동시에 가르칠 수도 없잖아요. 네. 여러 훈련소에서 그리고 아마도 한꺼번에 다가 아니라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보낼 텐데 그때마다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하는 장면들이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공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우리나라와 미국 또 사설
위성업체들이 민간입니다. 군정찰 위성 또 민간 위성 상업 위성을 통해서 러시아의 북한군 이송과 군 활동 모습을 촬영해서 잇따라 공개를 했습니다. 국정원이 위성 사진 석 장을 내놨는데 그 중에 한 장은 예. 우리 위성이 찍었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성 사진 석 장인데 두 장은 러시아 훈련소를 찍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고도에서 이제 높은 곳 상공에서 찍었으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 사진이라고 합니다. 12일에 북한 청진항 상공 모습이에요. 예, 저거는 이제 우리가 찍은 건데 저 청진항에 러시아 함정이 돼 있고 북한 장병들이 지금 그 함정을 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타고 있는 장면 줄지어 서 보이잖아요. 있고요. 예. 저거는 우리 위성이 찍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두 장의 그 러시아 훈련소를 찍은 위성 영상은 출처가 나와 있어요. 출처가 에어버스라고 하는 민간 우주 정찰 업체가 찍었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민간이니까 민간이 이런 영상을 촬영해서 공개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민간 위성이 상업적으로 이런 것을 찍은 것이 아니라 군사 위성이 네. 청진항을 찍은 거예요. 네. 그러면 군사 위성은 이게 군사 기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위성이 찍었다는 것 자체를 군사 기밀로 우리가 공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출처가 없는 사진이 아까 보여드린 그 청진항 찍은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운 거죠, 우리가. 예, 그리고 그걸 지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은 SAR이라고 하는 이 위성 정찰로 찍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건 네. 뭐냐면 우리가 그 전파를 발사해서 되돌아오는 것을 가지고서 영상으로 다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상을 피사체를 찍는 게 아니죠. 예, 예. 우리가 사진기처럼 찍는 게 아니라 이거를 디지털화해서 이것을 다시 화상으로 이제 이걸 전환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구름이 있거나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에도 정확하게 이걸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SAR 그 위성 촬영의 그 신뢰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띄워 올린 위성 정찰, 군사 위성 정찰로 촬영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러시아 측이 파병된 북한 군인들에게 군복이며 군함이며 하는 것들을 지급하면서 한글로 된 설문지까지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어요. 여기서도 북한식 말투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 영상에서 소리를 저희가 키워서 보여드리는데 저 중에 이제 아까 얘기한 뻐러지 얘기도 있고 한다는 겁니다. 자, 고주필님. 자, 이 또 서식이 나왔어요. 그걸 네. 보면 이건 그야말로 시쳇말로 딱 떨어지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CNN에서 보도한 건데요. 이게 모자둘레나 뭐 이런 거를 그 쓰라고 체크하라고 돼 있는 표예요. 근데 이게 러시아 훈련소잖아요. 그럼 러시아 말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글로 돼 있거든요. 저게 저렇게 돼 있어요. 러시아식 모자. 그러니까 네. 식은 북한 말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 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말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식이니까 러시아 스타일 뭐 이런 뜻이에요. 예. 예. 그걸 이제 북한식 표현으로 저렇게 씁니다. 그래서 조선식도 하고요. 이게 뭐 체형이 다르니까 뭐 그냥 군모뿐만 아니라 이제 철모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이 두형에 맞춰서 쓰지 않으면 이게 덜렁거려서 뛰지도 못해요. 그럼요. 예, 이게 모든 장비가 다 그렇거든요. 이를테면은 군화가 안 맞는 군화를 신었다. 그리고 저 10km 행군한다 그러면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요. 물집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군 장비는 뭐 그야말로 자기한테 딱 맞는 맞춤형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정말 맞춤 양복처럼 다 재가면서 맞출 수는 없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세분화된 크기 같은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네요. 이 표에 보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53, 54, 54, 55 이렇게요. 예. 그렇게 해서 대량으로 맞춤형으로 지금 러시아의 군수품을 북한 장병들한테 제공하는데 두 가지 이유 같아요. 하나는 네. 우선 북한이 워낙 헐벗었기 때문에 전쟁을 할 만한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닐 거예요. 다 입혀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군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두 번째는
어쨌든 군대는 그 모든 것이 다 이 정형화되고 이 통일화돼야 돼요. 이를테면 아무리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같이 섞여서 싸워도 서로 싣는 군화가 다르다, 뭐가 다르다, 뭐 이래 가지고서는 이 통솔이 잘 안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당장 부상자 처치할 때도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저런 식으로 러시아에 가서 전쟁을 북한 장병들이 하는 거니까 병사들이 러시아식으로 다 지금 맞추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지역에 들어와서 그쪽의 입장에서 보면 활동을 시작했다는 제보 또 보도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 마리우폴 주민들이 북한군을 직접 목격했다. 뭐 이런 목격담을 우크라이나 기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크라이나 저항단체에서도 북한군이 러시아 포병 교육을 시작했다. 이런 그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우크라이나 쪽의 보도는 다는 믿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크라이나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네. 지금 우크라이나는 어떻게든 서방 여러 국가들이 지원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뭐 무기를 좀 더 달라. 그리고 직접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살상 무기를 좀 더 달라. 여기다 더해서 나토군의 어느 나라라도 좋으니까 한 나라라도 좀 참전해 달라. 네네. 그러면 이게 우크라이나 혼자만의 이 외로운 전쟁은 아니게 되잖아요. 그 순간. 확전이 되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그런 요구들을 해왔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것이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확인이 되는 순간 네. 이제 나토 국가들이 참전 안 하면 이상해지는 거죠. 네. 예, 그런 점 때문에 우크라이나 기자들이나 언론들이나 정부가 최대한 북한의 이 러시아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좀 보도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안간힘을 쓰는 예, 장면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정황을 우리가 감안하고 보더라도 이 북한 병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사실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부 정황은 몰라도 일단 어떤 큰 흐름은 맞다는 그런 해석이셨어요. 푸틴은 19일 날 외신 기자들에게도 파병 관련 질문을 받고 묵묵부답. 북한은 이례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파병한 부대들 속에는 북한이 정예 중에 정예라고 자랑하는 일명 폭풍군단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1968년 청와대를 습격했던 김신조 부대가 그 전신인데요. 당시의 영상 함께 보시죠.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의 무장 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일당 31명. 최교식 종로경찰서장은 이들 살인마의 광란을 육탄으로 저지하고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여기에 저주받은 살인마들의 최후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김일성 괴수의 졸개가 돼서 자유대 간의 주요 인물과 시설을 공격 파괴할 목적으로 휴전선을 넘어왔던 괴한들의 시체가 김신조는 자기와 같은 살인 무장 간첩 2,400명이 현재 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본 훈련은 이제 특수훈련인데 유술하고 이제 격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저 김신조 씨 유일한 생존자였고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목사가 되셨죠. 자, 이 폭풍군단 지금 대략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북한군의 병력은 한 12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중에 조금 전에 인터뷰에 나왔던 김신조 씨와 같은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부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김정은이가 양성을 해서 네. 지금 한 2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특수부대 20만 명은 우리나라로 치면 공수특전사 한 20만 명 또는 해병대 20만 명 엄청나네요. 또는 우리가 북파공작원 UDT나 이런 여러 북파공작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 20만 명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군은 전부 합쳐서 50만이 조금 넘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 저 20만의 특수부대는 결코 우리가 경시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 4만 명에서 8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그 특수부대 중에서도 최정예 부대가 폭풍군단입니다. 11군단. 예, 11군단. 그 자기들이 이름 부르기는 폭풍군단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4만 명에서 8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폭풍군단의 출발점이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1.1 사태를 일으킨 김신조 일당입니다. 그때 저 부대를 중학생쯤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그 1, 2, 4군 부대라고 보통 불렀어요. 당시에는 부대 이름을 1, 2, 4군 부대라고 1, 2, 불렀는데 4군이죠. 예. 그 김신조는 31명이 넘어왔습니다. 그 지금 김신조 일당이 넘어온 경로는 지금 우리가 다 확인이 돼요. 아, 지금도 산에 그 등산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총탄 자국도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그 파주의 판문점 있잖아요. 그 판문점 북쪽에 그 DMZ 그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 이렇게 그 해놨어요. 그 철조망을 일로 뚫고 들어와서 지뢰가 매설돼 있는 길을 타서 이렇게 해가지고 청와대 뒷산까지 옵니다. 네. 청와대 뒷산까지 와서 지금의 부암동이죠. 부암동에 그 자하문 있잖아요. 그쪽을 지금 청와대 이제 국민공원이 됐는데 청와대를 끼고 그 부암동으로 올라가는 고갯길 있잖아요. 고갯길 중간쯤에 가면 동상이 하나 써 있어요. 최규식 경무관. 이게 최규식 경무관의 동상인데 종로소장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군경이 함께 이제 공비들에게 맞서서 전투를 하다가 그 경감이 최규식 경감이 거기서 전사했거든요. 당신은 총경. 예. 그런데 그 1, 2, 4군 부대가 모태가 됐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청와대 뒷산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박정희의 목을 따기 직전까지 간 거 아닙니까? 북한식 표현으로 네네. 따지면. 그러니까 그 부대가 대단한 부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1, 2, 4군 부대를 모태로 해서 지금의 특수전을 전문으로 하는 11군단, 폭풍군단을 키웠고 그 폭풍군단을 중심으로 한 20만 명의 특수전 부대를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그 중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로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자, 파병된 북한군은요, 우크라이나에 최전방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알바지로 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김정은이 러시아로부터 뭔가 대가를 단단히 받아내려는 계략이다. 외화벌이 수단이다.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분석들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12,000명 정도가 이제 가서 만약에 전선에 배치가 된다면 지금 보도 외신에 따르면 하루에 1,500명 전후로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치열합니다, 전투가. 예, 우크라이나는 여기서 밀리면 나라가 끝난다는 생각 때문에 그야말로 결사항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젤렌스키 대통령부터. 그러니까 아무리 전황 자체가 워낙 물량이 압도적인 러시아군이 우세하다 하더라도 러시아도 쉬운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네. 지금 이미 60만 명 가까운 러시아 군 장병이 사상자가 났어요. 그렇죠. 아무리 거기 러시아가 군사대국이고 뭐 300만 뭐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60만의 사상자가 났다는 건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식적으로는 아니 러시아 같은 군사대국이 왜 북한한테 뭐 저 실병력까지 달라 그러냐. 그 정도로 지금 절박한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게 푸틴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 그런데 이 러시아의 군사를 파병할 나라가 지금 세상에 북한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야말로 깡패 국가 북한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난 몸값을 받고 넘길 수 있는 거죠. 네. 러시아가 워낙 절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화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특수전 부대를 파견했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전투에 배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냥 보통은 후방에서 좀 뭐 공병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파병을 하지만 지금 이번에 북한군의 이 파병 양상은 좀 그거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 최전선에 배치돼서 뭐 총알바지 되는 수도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가능성을 지금 우리가 다 놓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선을 코앞에 둔 미국은 신중한 입장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은 안 됐다 이런 얘기죠. 이번 북한군 파병을 당면 위기로 느끼고 있는 서방 유럽국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고 중국은 뭔가 불편한 모습이에요. 찝찝하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당분간 김정은이는 완전히 푸틴하고 단단한 이 혈맹 관계, 한 몸이 되겠죠. 종속 관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조금 불편했던 중국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동북아시아에서 패권 국가를 지향하는 중국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이 후방 부대인 북한이 자기들 편이 아니라 러시아 편으로 훨씬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네. 중국으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잖아요. 대놓고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그러니까 소가리를 끙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시진핑과 중국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산국이니까 드러내놓고는 말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정치적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우회적인 불편함의 표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반응은 자막으로 보여드린 대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와 관련된 긴급 안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자, 우리 정부 당국의 입장은 지금 어떤 겁니까? 일단 실질적 파병이다라고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그것도 그냥 시찰단 수준이 아니라 10,000명 넘는 실병력을 실질적으로 파병했다는 것은 전 세계에 북한이 심각한 이 평화 위협 세력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뭐 미국 눈치 볼 거 뭐 있냐, 일본 눈치 볼 거 뭐 있냐,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자라고 정말 막가파식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나 군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그런 최악의 그 막가파식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거기에다가 더해서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는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지는 않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살상무기 지원까지도 우리도 대형 수위를 좀 높이는 차원에서 푸틴한테 경고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은 이게 검토 단계지만 예, 그렇지만 저는 살상무기 직접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공격용 무기의 지원까지는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에 우리도 왔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태도에 만약에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단계라고 이미 윤 대통령이 선을 그어놨거든요. 그 선을 넘게 되면 살상무기 검토도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북한의 국방성 대변인이 19일 관영 매체를 통해 대한민국이 보낸 무인기 잔해다라고 주장하면서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습니다. 먼저 이 북한의 사진 보면서 주장의 진위부터 좀 살펴봐 주시죠.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잔해치고는 너무 깨끗해요. 네, 저게 지금 나무에 걸렸는데 사랑의 불시착 장면같이 걸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지금 저렇게 해서 북한에서 지금 사진을 연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잔해치고는 너무 깨끗합니다. 이게 그래도 이 상공 수킬로에서 아마 정찰을 했다면 했을 텐데 네. 그러다가 동력을 잃고 어떤 이유로든 추락을 했다면 그 날개는 꺾였는데 네. 지나치게 깨끗하죠? 저 정도 무인기가 그렇게 별 상처도 안 받고 무슨 불시착하듯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게 좀 의심쩍은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거 꽤 크거든요. 날개 길이를 다 합치면 한 3m 이상 됩니다. 네. 그러면 저게 뭐 3일날, 9일날, 10일날 평양 상공을 떴다고 북한이 주장하는데 3번 왔다 그랬죠. 그런데 저거를 한참 지나서야 지금 발견했다. 그것도 평양 인근에서 발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이에 뭐 했나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북한이 저걸 자기들이 주장은 했는데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자작극을 해서라도 지금 증거를 급하게 만들어냈을 개연성이 있어요. 사실관계는 저희가 결론은 아직 내리지 못하는 단계고요. 지금 우리 군의 공식 입장은 이미 나왔습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NCND라는 입장을 북한이 저런 거 하나 사진 갖다 댔다고 해서 사실은요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네. 여전히 우리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군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이런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주는 강력한 메시지의 강도는 좀 더 높여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 전문가들이 내놓은 대한민국발이라는 증거도 살펴보겠습니다. 근거를 북한에서 제시했는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런 식의 그 소형 무인기 모형은 그냥 하루 아침이면 뚝딱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 날개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그 한 가운데 있는 몸통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전문가들 중에 일부는 저 몸통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쓰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다. 네. 급하게 지금 대충 만들어서 끼워놓은 것 같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무인기의 저 맨 앞부분에 보면은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이 보이는데. 그렇죠. 저 부분이 좀 급하게 만들어서 끼워놓은 것 같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저게 우리 거다 아니다, 우리가 보냈다 아니다라고 어떤 단언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합참의 입장,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게 이제 직접 워딩이거든요. 자, 고주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북한의 엉터리 주장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마다 우리가 논리를 따라서 조리에 맞게 반박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승복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것은 그 북한 무인기 평양상공 출현 소동이 벌어진 직후에 군이 긴급 회의를 해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했어요. 확인해 줄 수 없다. NCND가 우리 군의 공식 입장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에요. 네. 그 공식 입장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또 다른 추가 증거가 현재까지 나온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저도 저것은 우리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확인해 줄 수 없다. 네.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성국 주필과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탐정하면 나이대에 따라 셜록 홈즈나 또 코난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탐정이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허가된 지 4년이 됐는데요. 요즘은 흥신소를 넘어 불륜이나 외도 추적 전문으로 바뀌었다는데 이 법의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 주제는 백기종 동국대 법무대학원 지도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탐정업이 합법화된 지도 벌써 4년이 됐네요. 올림픽이 다시 열릴 만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리를 좀 잡았습니까? 2020년 2월 4일 날 국회에서 이제 개정 삭제된 건데요. 그 법률이 뭐냐면 신용정보 유용에 관한 법률 40조 4, 5호. 이게 어떤 거냐면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서 사생활 조사를 할 수 없다라는 항목인데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도 탐정을 도입을 하려고 했다가 세월호 사건이 이제 발생하면서 무산됐죠. 근데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공약집에 넣었었던 사안입니다. 네. 결국은 뭐 60% 정도의 그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2020년 8월 5일부터는 이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삭제가 되면서 이 탐정이 자유업으로 등록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탐정업법이나 민간조사법,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국회에 통과돼서 법제화된다고 하더라도 타법의 법익을 침해를 하면 처벌받게 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유업으로 등록을 하고 굉장히 많은 그 분야에서 탐정이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자막에도 나왔지만 대부분이 흥신소 업무를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불륜외도 전문이 됐다. 이 얘기는 사실인가요? 사실 이제 불륜이 지금 우리 양지민 변호사님 나와 계시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을 때 2015년 2월 26일 날 간통죄가 이제 이혼 판결이 나서 폐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변호사님들하고 협업을 하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보면 100% 프로테지에서 사안에 따라서 지방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50에서 60% 정도의 불륜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90%라는 사람도 있어요. 90% 정도는 가도한 그런 네. 평균치 같고요. 통상적으로 50에서 60% 정도 100건의 의뢰면 약 60여 건 정도가 불륜 의뢰가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과반수니까 메인은 메인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의뢰가 들어오는 편이죠. 네, 드라마에도 많이 나옵니다. 실제 탐정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탐정이라고 소개를 하면 코난?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불륜 위주로 많이 이제 사건을 받아서 대상자의 일정에 따라서 저희 하루도 이제 달라지죠. 배드민턴 치러 가면 같이 배드민턴도 치고 골프 치러 가면 골프도 치고 등산 같은 데를 따라가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대상자와 상관자 아지트로 추정되는 곳이에요. 같이 이제 드나드는 장면, 스킨십 장면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죠. 대기가 거의 8알 정도? 한 9시간 동안 화장실을 안 가기 위해서 물도 안 먹고 긴장은 하면서 몸은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죠.
네, 저기서 나온 대기, 영어로는 스테이크아웃, 뻗치기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탐정들이 이 말씀하신 대로 불륜이나 외도 추정만 하는 건 물론 아니죠. 굉장히 박상규 앵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해외 도피 사범이나 지문 감정, 의뢰, 그다음에 도감청이 굉장히 많은 그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적재산권 상표법 위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산업 기반한 그런 그 산업 스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더스트리얼, 이제 그 테크놀로지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민영 사상의 증거 자료 수집.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보험 사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요즘 나오는 게 평판 조사라고 있습니다. 네. 그 뭐 결혼 중매업소라든가 그 사람의 신용이나 평판에 대한 조사. 그 집안 어때? 그렇습니다. 뭐 이런 빚은 부분. 좀 있나? 뭐 이런 거죠.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어쨌든 지금 해외 추적도 굉장히 지금 많은 그 수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경찰청 통계를 보면 1년에 한 10만 건 정도의 가출, 실종 이런 그 행불자가 있습니다. 근데 만여 명이 행불이 결국 되는데 약 400명이 변사체로 발견된 통계가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가족들이 의뢰를 해서 이 행불, 가출 이런 분들을 추적하는 그런 파트도 일을 하고 있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탐정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한마디로 민생 치안의 보완자다. 이런 지적이 걸맞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불법 사건들을 맡아서 일일이 조사하다 보니 탐정들의 애로도 참 많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탐정이라는 명칭 자체는 합법화가 됐지만 이제 업무들은 합법과 불법 사이를 오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위험한 부분이나 이제 접근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법제화가 된다면 그런 사설 탐정으로서 이제 역량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 타고 삼각김밥 먹어가며 하는 게 꼭 경찰만이 아니죠. 실제로 수사 과정 중에 불법 행위가 있으면,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탐정업 하는 분이 하면 탐정은 물론 의뢰자까지도 처벌을 받는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탐정과 일반인이 적용되는 법률이 사실상 동일하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이러한 행동을 해서 처벌받는다라고 한다면 탐정이 아무리 업무 중에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상 탐정에 대해서 이 활동 범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법률상의 예외라든지 그런 법적인 제도가 좀 미비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업무를 하다가 의뢰인과 함께 뭐 스토킹 처벌법 위반 그리고 이것을 교사한 교사범으로 함께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일단은 보장받는 활동이라든지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예. 실제 과거에 이 애인의 성매매 내역이라든지 그러한 장면을 포착해서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한 의뢰인들이 있었는데요. 여성 무려 2천여 명에게 이러한 사진을 정보를 제공해준 한 탐정이요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도 탐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에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을 해서 사진 찍어서 이제 보내준 것이죠 의뢰인에게. 그리고 7월에는요 불륜 증거를 수집해달라라는 의뢰를 받고 실제로 그러한 이제 증거를 수집하다가 계속해서 미행하고 접근하고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합법과 불법 사이를 위험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돈을 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나 민간 자격증만 따면 탐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어요. 국가나 최소한 공인 자격증을 좀 공신력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거 평소에 교수님이 많이 하던 얘기잖아요. 네, 1999년도에 국회에서 이제 발의가 됐죠. 그러나 특정 이익 집단 단체의 그 어떤 로비로 인한 그런 형태 때문에 이제 탐정업이 계속 법제화되지 못한 상황인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자격증이 100세 개나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103개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11개 업체. 지금 대학에서 뭐 서울에 있는 모 대학 그 두 군데도 있고요. 지방의 중부 관련한 대학도 지방의 대학도 지금 탐정학과가 이 석박사 과정이나 최고의 과정이 개설이 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탐정학과가 석박사까지. 예, 석박사가 있습니다. 벌써 4년째 되는 대학도 있고 지금 2년 차도 있고 서울에도 몇 개 대학이 지금 준비
준비하고 있는 대학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 탐정업법이 OECD 국가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의 38개국 중 37개국이 인용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37개국은 합법화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을 비롯한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뭐 독일 이런 굉장히 많은 나라들, 캐나다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빨리 이 탐정에 대한 관리 법령 그리고 이제 탐정 민간조사법이 사실은 국회를 통과해서 민생 치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안이나 어떤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프라이빗한 그런 조사가 진행이 될 시점이 있다. 왜 그러냐면 뭐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사생활 침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의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 네. 시스템으로 인용을 하고 이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거기 관련한 법 개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법제화돼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순기능적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 영화 드라마 얘기 또 해서 안 됐습니다만 조금 과거에 좀 주목 쓰는 분들이 이런 걸 많이 하는 식으로 오인받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잘 보고 의뢰해야지 피해가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탐정의 이제 업무 범위라든지 이런 것도 모호하지만 소비자에 대한 어떠한 이제 구제책도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설 탐정의 불륜 사건을 의뢰했더니 수임비만 받고 그대로 잠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건 오히려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상 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러한 일들을 알아보려다가 또 다른 피해까지도 안게 되는 그런 사건도 발생하고요. 과거에는 이 구청 공무원이요 흥신소에 이제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주소를 유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도 굉장히 좀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결국. 그렇습니다. 사실 흥신소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을 알아보려면 정보를 캐려면 주소가 필요하다 보니까 구청 공무원과 짜고 사실상 주소를 받았는데 이것이 또 다른 피해가 야기된 적이 있었어요. 결국 살인 사건으로. 맞습니다. 살인 사건까지 이어져서 굉장히 좀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던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내가 어떠한 흥신소라든지 아니면 탐정에게 의뢰를 해서 어떠한 금전적인 내가 대가를 제공하고 어떠한 일을 의뢰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과정에서 사실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책이 딱히 없는 겁니다. 법적인 제도라든지 어떠한 뭐 정비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탐정업계에서도 제도적으로 뭔가 이게 좀 잘 해보자는 그런 노력과 함께 우리 스스로가 좀 잘 해보자. 자정바람도 불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 탐정협회 정말 그 명분 있는 탐정협회에서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예전에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다는 거 압니다. 저도. 왜 그러냐면 심부름센터, 대행업소, 그다음에 불법 흥신소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통상적으로 탐정이 많이 접하는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치정보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이제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뭐 양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이런 게 굉장히 근접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라이센스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탐정, 대형업소나 심부름센터, 불법 흥신소, 방금 양진 변호사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어떤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시스템, 공인탐정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탐정협회에서도 상당히 그 명분이 있고 검증이 된 협회에서는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심지어 교육자에게 선서를 시키고 뭐 대학 같은 데서는 그 명패라는 형태의 어떤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법제화가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 이혼 전문 여성 변호사가 쓴 드라마 굿 땡땡땡입니다. 높은 시청률을 올렸는데 우리나라 높은 이혼율이 이 탐정업의 난립을 부추기는 원인 가운데 하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혼 건수가 예전에는 부부 3쌍 중에 1쌍이 이혼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2쌍 중에 1쌍이 이혼한다라는 그러니까 통계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한 쌍은 1년 뒤에 이혼한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혼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2023년 이혼 건수가요. 9만 2천 건이에요. 혼인 건수의 절반에 육박하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의 통계를 보면요. 국내 이혼 건수 중에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
부부의 이혼 비중이 35%가 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출산율과 이제 결혼을 하는 비율이 줄어들면서 이혼 건수 자체 절대량은 좀 줄지만 사실상 여전히 결혼하는 커플 대비로 이제 환산을 해본다면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산 부부가 많이 이혼하는 거로 지금 나와요.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에도 11.8%가량이 증가했다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오래 살고도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은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전체 이혼 숫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하지만 오래 산 부부의 이혼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것은 사실상 우리 이제 문화적으로 봤을 때 결혼도 잘 주저하고 안 하게 되기도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해서 살다가도 참고 살다가 20년이라는 그 이상의 세월이 흘렀을 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고 이렇게 이혼이 좀 만연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조론이란 말이 유행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남편 퇴직하면 이혼하는 이혼 청구서 내미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최근 각 방송들이 쏟아내는 이혼, 솔로 예능 프로들이 이혼율을 높이고 낮은 결혼과 출산을 이것도 역시 좀 부추기는 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예능 프로 같은 데서 사실 이혼을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라든지 아니면 이혼을 한 부부가 출연을 해서 나 이렇게 즐겁게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중에게 이혼 뭐 나도 굉장히 어렵고 멀게 느꼈지만 별거 아니네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최민한, 유리의 커플의 경우에는 아이가 무려 3이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혼을 하고요. 각자 이혼 예능, 육아 예능에 출연 중이에요. 한 사람은 이혼 예능, 한 사람은 육아 예능. 맞습니다. 두 사람이 예전에는 부부로서의 예능, 아이를 데리고 동반 출연했었는데 이제는 각자 갈라져서 또다시 예능에 출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아나운서 박지윤, 최동석 커플의 경우에도요. 사실상 쌍간 소송으로 지금 굉장히 소송전으로 펼쳐지는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소송이에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상간으로.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부도 이 자녀가 있거든요. 2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공개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대중들이 충격도 받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누구나 이혼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심어주게 되는 것이고요. 또 로버트 할리 씨의 경우에도 이것은 가상 이혼 프로그램인데요. 아내와 이혼하면 어떨까? 우리가 만약 이혼을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라는 예능도 있습니다. 네. 아예 대놓고 이제 혼자다. 뭐 이게 뭐 자랑도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 뭐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이혼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프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나 혼자 산다. 돌싱 포맨. 이렇게 아주 대놓고 솔로들의 삶을 찬양한다고 할까? 그런 프로들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출생률과 미디어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방송의 역할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나 홀로 사는 게 마치 무슨 굉장히 편하고 복 받은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랑이 넘치는 이 가정이라는 것이 살기 좋은 그 사회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그런 게 하여튼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모든 이런 미디어 매체에서 그거를 달아줘야 돼요. 네, 이제는 대가족 드라마는 옛말입니다. 대가족 해체는 옛말이 됐고요. 그나마 잘 유지되는 것 같던 핵가족도 사라지고 있다. 이거 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전에 보면 그 흑백 TV 있을 때 저도 그 세대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보면 그 TV 한 대 앞에 많은 가족들 심지어 인근에 있는 동네 사람까지 모여서 시청했던 평상에서 한 10대 명 봤죠. 그렇습니다. 그 대가족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옛 얘기가 됐죠. 앞에 말씀을 앵커께서 하셨지만 결혼 제도, 인도나 이제 일본에서는 굉장히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 이미 우리 한국에서도 결혼 제도가 굉장히 지금 정착돼 있는 상황입니다. 부부가 마웨이, 쇼윈도 부부 이제 이런 형태가 얘기가 나오고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홀로 가족이 1000만 시대입니다. 통계청 공식 통계가. 네. 그래서 이제 혼밥이나 혼술, 그다음에 혼게임, 별별 혼자가 붙은 이런 어떤 산업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 이 핵가족도 지금 이혼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형태의 혼자만의 가족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핵가족마저 소멸되고 있다. 이런 우려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가족의 사랑 역시 참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백기정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0월 21일은 경찰의 날입니다. 민중의 지팡이로 불리지만 온갖 현장에서 갖은 고생 다하는 경찰관 여러분께 지나시면서 감사한 마음 갖고 다정한 인사라도 건네시는 하루 됐으면 어떨까요?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